그러니까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많은 연산이 필요한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모빌리티들이 확대가 되면 더 나은 퍼포먼스 구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역할이 더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제 테슬라 모델 3의 롱레인지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75에서 82kWh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죽스는 133kWh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하기 때문에 죽스는 하루 최대 16시간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세계 최대의 기술 축제 CES 2026이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AI가 어떻게 물리적 세계를 움직이는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총평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발로 뛰고 돌아오신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재범입니다. 오랜만에 직접 CES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을 먼저 해주신다면요. 최근 몇 년 동안의 CES의 핵심 트렌드는 이미 AI, 로봇, 자율주행차였습니다. 올해도 기술 트렌드는 비슷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번 CES는 이제 기술의 발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기술이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제 생태계가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로 대표되는 이제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이 우리 생활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자율주행과 일렉트리피케이션, 즉 전동화가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CES가 열린 라스베가스에 가면 누구나 타보고 싶어 한다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가 만든 지하터널 테슬라 루프인데요. 이번에도 이동하실 때 이용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드라이버가 동승을 한다. 그건 좀 의외였거든요. 네, 제가 이번 CES 기간 중에 타봤는데 아직도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시스템이어서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부족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이제 이번에 탑승을 실제로 해서 찍은 영상인데요. 네. 정확하게는 베가스 루프라고 부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베가스 루프는 지하에 만들어진 튜브 형태의 터널 안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포인트 투 포인트로 이동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총 7개의 정류장이 있고 이 중 4개의 정류장이 CES 전시회가 열리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그러니까 LVCC라고 하는데요. LVCC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라스베가스 시내에 있는 이제 주요 호텔, 관광지, 그리고 공항까지 촘촘하게 연결하는 도시교통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 터널은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갑자기 끼어드는 차도 없고 보행자도 없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 탑재된 아주 낮은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만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FSD 기술이 이미 이 정도 터널은 완벽하게 무인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술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베가스 루프는 터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이제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터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이 개입을 해서 신속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바다 주정부의 소방 그리고 안전관리 규정이 무인 차량에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시내에서는 그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인 죽스가 이미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제 베가스 루프도 사실 자율주행 기술이 부족해서 운전자가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안전 규제 같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운전자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테슬라가 있다면 지상에는 이번에 CES의 주인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죽스가 있었습니다. 직접 이용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미국이나 중국에서 로보택시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번에는 특히나 자동차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죽스는 2020년에 아마존이 인수한 자율주행 차량 제작 업체이자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기업인데요. 죽스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앞뒤 구분이 없습니다. 차가 방향을 180도 바꿀 때 차를 돌려서 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운전석이 없고
핸들, 뭐 엑셀,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없는 드라이버리스 차량입니다. 죽스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이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구조인데요. 차량 내부가 마치 예전에 마차 또는 뭐 지하철이나 기차의 좌석과 비슷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실에 소파에 앉아 있는 것과 뭐 유사한 느낌도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이동하는 거실과 같은 이제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가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죽스는 탑승자가 이동하는 공간 안에서 시각이나 청각적인 만족감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 거기에 최적화되어서 설계가 되었다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할 것 같아요. 운전자 없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차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괜찮을까? 좀 두려운 마음은 안 드나? 이 생각도 들거든요. 이미 미국하고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로보택시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요. 죽스의 경우에도 부드러운 주행감 그리고 안정적인 승차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이게 뭐 돌발적인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로직을 갖췄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검증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뭐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중국의 바이두 같은 로보택시와 죽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웨이모하고 바이두 같은 로보택시는 기존 차량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무인화를 진행하면서 규제에도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죽스는 차량 설계 단계부터 철저하게 이제 운전석 자체가 없는 완전 무인 차량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00% 전기차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의 로보택시가 기존 자동차가 진화한 형태다라고 한다면 죽스는 완전히 새로운 이동 수단의 탄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차량이 이러하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보통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승용차를 일반적으로 떠올렸지만, 올해 이 CES의 또 다른 볼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농기계와 중장비 업체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특히 농기계의 테슬라로 불리는 존 디어가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승용차의 전동화가 진행이 되고 자율주행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CES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참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CES가 원래 가전 박람회로 시작했는데 자동차 박람회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자동차 회사들의 참여는 많이 줄어들었고, 존 디어 같은 회사들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네. 존 디어는 X9 콤바인의 AI와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링크에서 이제 위성 신호를 받아서 24시간 내내 사람의 개입 없이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부는 단지 집에서 그냥 아이패드로 수확이 완료됐다라는 알람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혁신적이네요, 정말. 그러면 건설 현장의 상징인 캐터필러는 또 어떤가요? 거기도 자율주행이 접목되면서 무인화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요. 캐터필러도 존 디어하고 비슷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중장비 제조 기업인데요. 캐터필러는 이번에 광산용 대형 트럭에 완전 무인 운영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보통 이제 광산 지역이 거친 환경이고 기후가 안 좋고 또 먼지도 많이 나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게 건강에도 좀 안 좋고 일단 사고 위험도 큽니다. 근데 앞으로는 원격 관제센터에서 한 명의 작업자가 10대의 중장비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한국 기업인 HD 현대가 선보인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합쳐지면 이제 뭐 건설 현장도 보다 안전하고 이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캐터필러는 자사 제품에 AI와 자율주행 레벨 4 단계를 이제 접목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CES 기조 연설을 통해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기업들 틈바구니에서 또 한국 스타트업의 활약도 눈부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 물류 로봇을 만든 고래 로보틱스가 현지에서 크게 찬사를 받았다면서요. 고래 로보틱스는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벽돌이나 자재를 운반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이제 스스로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고래 로보틱스 사례는 로봇이 특정 산업군에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이나 노동 인구 고령화, 그리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의 대체, 뭐 이런 부분들에 로봇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래 로보틱스는 저희 포스코 그룹의 사내 벤처로 시작해서 육성된 기업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과 바다를 누비는 모빌리티들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면서 성능이 대폭 개선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율주행 공간이 더 크게 이제 확장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HD 현대 아비커스는 거대한 상선이 이제 스스로 항로를 찾는 단계를 넘어서서 좁은 항구에 배를 대는 그런 자율 2차간까지 가능함을 보여줬고요. 한국의 삼보 ANT 그리고 미국의 이모티브 모빌리티 이 두 기업은 UAM과 EV톨 컨셉 비클을 전시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UAM과 EV톨이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오늘 로보택시부터 해서 뭐 트랙터 선박, UAM까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모든 기기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심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배터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비클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엔진으로 작동하던 제품이 이제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즉 전동화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동화를 통해서 전기차 시대가 개막되었듯이 앞으로 이제 배터리가 사용되는 사용처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의 개념이 진전될수록 전력 소모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많은 연산이 필요한 로보택시나 뭐 자율주행 모빌리티들이 확대가 되면 더 나은 퍼포먼스 구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역할이 더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자율주행 차량인 죽스 예를 이제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테슬라 모델 3의 롱레인지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75에서 82kWh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죽스는 133kWh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하기 때문에 죽스는 하루 최대 16시간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팩도 이중팩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 팩의 이제 무게가 좀 무거워지다 보니까 공차 중량에서 차지하는 배터리 무게가 800kg 정도가 되고요. 보통 전기차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좀 더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배터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배터리를 교체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제약 요건들을 좀 더 완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제품의 전동화 그리고 자율주행의 확대는 결국에는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배터리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며 그리고 전기차를 넘어서 배터리 사용처가 다양화되면서 배터리 소재의 니즈도 더 다양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의 확대로 주목받는 건 결국 에너지와 전력이고 따라서 배터리와 소재가 중요하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CES 2026을 직접 다녀와서 우리에게 좋은 정보 전해주신 박재범 수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소식을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